어머니, 제발 좀 찡찡대지 마세요. 며느리 한지아의 목소리가 귓전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렸다. 꽁꽁 언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레며 밤새도록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재워둔 내게 돌아온 건 그 흔해 빠진 치약 세트와 함께 날아온 모멸감 가득한 목소리뿐이었다. 명절에 얼굴 한 번 보러 오지 않는 이유가 고작 요즘은 다 택배로 해결해요. 나는 뻔뻔한 변명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도 모자라 잠시 뒤통화기를 넘겨받은 사돈 이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어머, 우리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가서 집에 없는데 말씀 안 드렸어요?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평생을 가족에게 바쳐온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 그들은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며느리와 사돈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한낱무능한 옛날 사람으로 치부하며 철저하게 멸시하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모멸감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삶을 바꾼 그 잊지 못할 명절의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오직 아들 오정우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지만 정우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요.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런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며느리 한지아를 데려왔을 때도 저는 제 행복이 2배로 늘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품으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귀여운 손주까지 안겨주었을 땐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늘 며느리와 사돈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가 혹여나 불편해할까 싶어 늘 조심했고 사돈에게는 친구처럼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명절이 되면 남들보다 더 풍성하게 상을 차렸고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만들어 놓는 정성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안을 보며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사돈의 은근한 비아냥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며 제 방식의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사돈은 자신의 딸이 최신 유행을 잘 안다며 저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젊은 사람들 방식이겠거니 그냥 넘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설날은 달랐습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내외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 대신 덩그러니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열어본 그 상자 안에는 씁쓸한 치약 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몇 년째 돌려 쓰는 저렴한 선물 세트. 그 순간 제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가족이 저에게는 고작 이 정도의 존재였던가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저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애처럼 찡찡대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명절이 끝났는데도 집안에 맴도는 쓸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사돈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택배로 해결해요.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저를 향한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이 그들에겐 한심하고 구식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뭘 위해 살아왔나
하는 허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오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심한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어떻게 명절에 연락 한 번 없니? 손주도 보여주고 맛있는 밥도 먹고 싶지도 않니? 제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빴고, 지아도 많이 피곤해했어.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엄마. 라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려왔고 아들은 난처한 듯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며느리랑 통화 좀 해야겠다. 전화 바꿔줘.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넘겨주었고 그 순간 며느리 한지아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뭐가 남았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저희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바빠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명절에 여행을 갈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나도 손주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날 무시하면 어떡해? 제 분노가 폭발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니가 옛날 방식이라 그렇지. 요즘엔 딱히 명절에 모이지 않아도 돼요. 저희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사돈 이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이고, 영희 씨. 오랜만에 휴가 쓰는데 굳이 왜 명절에 그 고생들을 합니까? 세상 바뀐 지 오래예요. 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 제발 좀 찡찡대지 마세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요. 라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억장이 무너졌고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며 이 모든 서러움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대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식대로 살아볼 작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툭 끊겼을 때 제 손은 허무하게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여행 그들은 지금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명절의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 고작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한 휴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라던 며느리의 말은 마치 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뻔뻔함과 무신경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그저 흔해 빠진 치약 세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명절 전날까지도 아들 내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런가 아니면 손주가 아픈가 온갖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에 놓인 커다란 택배 상자를 보았을 때 저는 며칠간 쌓였던 초조함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 역시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을 했구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명절날 같이 먹을 소고기일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 세트일까? 작은 기대로 가득 찬 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포장지도 없이 덩그러니 놓인 치약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딱 봐도 몇 년째 사은품으로나 법한 값싼 브랜드의 치약 세트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치약 세트 상자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오직 아들 오정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 다 하는 여행 한 번,
좋은 옷 한 벌 못 사 입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학비를 대주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기죽을까, 혹시나 남들보다 뒤처질까 하는 마음에 저의 행복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평생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닌 한 뭉텅이의 치약 세트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들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상자 안에 담긴 것은 치약 세트가 아니라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차가운 경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낸 선물을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상자에는 아들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석자를 보며 혹시나 아들이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미련과 기대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직장 다니느라 바빴겠지. 며느리가 보냈을 수도 있고 정우의 마음은 이게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려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과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내내 손이 많이 가는 잡채와 갈비찜, 전을 데우고 또 데우며 혹시나 아들 내외가 뒤늦게 찾아올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에게 찾아온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집에서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모습이 담긴 SNS 사진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한 베트남 여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제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사돈에 비웃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깨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서러워해야 하지? 왜 나만 혼자 외로워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은 곧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분노와 슬픔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이 더 흘렀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명절 내내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은 결국 냉장고에서 상해버리거나 제 입맛이 없어 버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텅 빈 부엌 식탁을 보며 마치 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오지 않는 명절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였던 가족이 저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들 오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간 뒤 다행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하고 왠지 모르게 저를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아들은 예상대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지아도 너무 피곤해했어. 요즘은 다 그렇게 살잖아. 엄마, 미안해. 그 미안해라는 한마디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옆에서 속삭이던 목소리가 떠올랐고 그들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약 세트만 보내고 끝내도 되는 거야.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그건 지아가 보낸 거야. 내가 말은 했는데 바쁘다고 해서라며 며느리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한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뭐예요?
저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넘겨받아 며느리와 직접 통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지야, 나랑 통화 좀 하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수화기를 건너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뭐가 남았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명절에 올 생각도 안 하니? 나도 손주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날 무시하면 어떡하니?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듣기는커녕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방식이라 그렇지 요즘엔 딱히 명절에 모이지 않아도 돼요. 저희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이순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영희 씨, 오랜만에 휴가 쓰는데 굳이 왜 명절에 그 고생들을 합니까? 세상 바뀐 지 오래예요. 사돈은 제게 영희 씨라고 호칭하며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 아니 이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베트남 가시는 건 뭐라 할 수 없다 쳐도 적어도 명절엔 가족끼리 한 번쯤 얼굴 보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돈은 웃음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 치고 아무튼 우리끼리 떠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끊긴 전화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찡찡대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저희 서러움과 분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집, 텅 빈 방,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가득한 분노와 외로움. 저는 이제 이대로 참고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냉대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수심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님. STP3의 파트 2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파트 2를 작성하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화자의 내면적인 고통과 분노를 밀도 있게 묘사하겠습니다. STP3 갈등 발생 파트 2.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손안에 든 차가운 휴대폰과 가슴 속에 가득 찬 억울함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키운 자식인데 이제는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는구나. 제게 가족은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현관 옆 벽에 기댄 채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명절 웃음소리가 마냥 부럽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그 소리조차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너는 혼자야, 너만 이렇게 쓸쓸한 거야라고 비웃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갈비찜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갈비찜을 만들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갈비찜을 맛있게 먹어줄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생각하며 한밤중까지 고기를 재우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게 남긴 것은 찡찡대지 마세요라는 모욕적인 말과 해외여행 소식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저의 모든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식탁을 뒤로하고 그저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텔레비전을 켜놓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명절의 행복한 풍경을 전하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보며 저와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과 사돈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베트남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 저는 이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더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막상 제 노년의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마다 제 자신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잠다 못해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 김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이런 내색을 잘 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다. 잘 지냈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건네자 친구는 단번에 제 기분을 알아챘습니다. 어머, 너 설날에 왜 전화도 없었어? 무슨 일 있었지? 목소리가 왜 그래?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며 명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쏟아냈습니다. 치약 세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와 사돈의 모욕적인 태도, 그리고 베트남 여행 소식까지. 제 울분이 터져나와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도 안 돼, 너무하네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친구는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이제 그만해.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 포기할 셈이야? 그 말은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도 제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가족이니까 제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은 제 가슴 한가운데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식구는 무조건 참고 사는 사이가 아니야.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아껴야 해. 그게 효도 뭐고 다 떠나서 내가 행복해야 할 거 아니니?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살아온 세월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잘해주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그 믿음을 접어야 하나 싶었죠. 친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더 무시당해. 너도 이제 너를 위해 좀 살아.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동네 문화센터 한번 가볼래? 그 제안은 제게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막연한 분노에만 갇혀있던 제게 친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비록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의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너를 위해 좀 살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아껴야 해. 친구 김정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순간들. 아들 오정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 나섰던 기억들. 며느리 한지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환하게 웃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나 싶어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와 사돈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베트남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한 베트남 여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저는 그들이 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홀로 외롭게 있는 동안 그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놀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받은 모욕과 상처가 제 안에서 뒤섞여 결국 저는 새로운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야겠다. 며느리 말 맞다나 요즘 세상엔 가족 중심으로만 살 필요가 없다면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어제 내가 말했던 문화센터, 나도 같이 가자.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제 결심에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잘 생각했어. 내가 같이 가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친구의 따뜻한 응원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와 함께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제 예상과는 달리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취미를 즐기고 있었죠. 댄스 교실에서는 흥겨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노래 교실에서는 구성진 노랫가락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느라 이런 곳에는 발도 들여보지 못했던 저는 그 모든 풍경이 낯설면서도 설레는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는 제게 그림 교실을 추천했습니다. 너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받지 않았냐? 한번 해봐. 너도 내 재능을 다시 찾아야지. 친구의 말에 저는 어릴 적 교내 미술 대회에서 상을 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과 함께 잊고 살았던 꿈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영희. 오랜만에 제 이름을 스스로의 의지로 적는다는 것이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센터를 둘러보고 나오면서 저는 친구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잘한 걸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괜히 낯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눈치 보는 건 아닐까? 제 불안한 마음에 친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 넌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 당당하게 해봐. 그리고 혹시라도 며느리나 사돈이 뭐라 하면 내가 문화생활을 좀 한다고 해. 그럼 오히려 더 멋있게 보일걸? 친구의 농담 섞인 조언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움트기 시작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앉아 절망감에 갇혀 있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그림 교실에 갈 준비를 하며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사님의 친절한 가르침과 다른 수강생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 하얀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서러움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며느리나 사돈 생각은커녕 오직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화가처럼 저는 붓 하나로 제 인생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친구와 함께 문화센터 근처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떡볶이와 튀김을 먹으며 깔깔 웃었죠. 우리 나이 먹고 이런 것도 먹는다. 야. 친구의 말에 저는 그러게 젊었을 땐 왜 이런 재미를 몰랐을까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두 분은 참 보기 좋네요 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삶에 작은 활기가 생기자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며느리 한지아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한 베트남 여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진 밑에는 남은 가족들은 뭐 하고 있나 몰라요라는 비꼬는 듯한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처럼 느껴졌고 저는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손주의 환한 웃음을 보며 슬픔에 빠져들었다가 이내 그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라. 하지만 나도 이제 너희 때문에 울고만 있지 않겠어.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친구에게서 들었던 또 다른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영희야, 혹시 너 손재주 괜찮으면 공예나 만들기도 해볼래? 플리마켓 같은데 나가서 팔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문화센터 공예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보란 듯이 뭔가를 해내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그들의 무시와 비아냥거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당당하게 제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선물 사왔는데 언제 보내드릴까요?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의무적으로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택배로 보내라고 하자 며느리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도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라며 또다시 저를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날 뭘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내가 이렇게 늙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된다.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시큰둥한 말투로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라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내가 할 말을 했으니 됐다. 이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 저는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그리고 공예도 배우며 작품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제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오정우는 가끔씩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습니다. 제가 너희가 내 마음에 상처 준 건 생각 안 해? 라고 물으면 아들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문화센터 생활이 깊어지면서 저는 그림과 공예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해내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강사분이 제 그림을 보며 박영희 선생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이번에 열리는 발표회에 꼭 작품을 출품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회. 제가 이 나이에 제 그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시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뻐근한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전시라니,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작업 테이블에 앉아 밤늦도록 드로잉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돈 생각이 떠올라 복잡해질 때면 붓에 물감을 묻혀 시원하게 색을 칠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정화해 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문화센터 발표회에 제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발표회 날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깔끔한 옷을 차려입은 저는 제 그림이 맨 앞줄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그림이 저렇게 전시돼 있다니. 옆에서 친구 김정희가 너 완전 예술가 다 됐어. 박수를 쳐주니 더없이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을 지나가며
색감이 따뜻하네요. 소박하면서도 정감이 있어요. 같은 칭찬들을 해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로 끝났던 제 삶이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으로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친구와 함께 시장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공예품 몇 점을 들고 작은 테이블 한 켠을 빌려 작품을 펼쳐놓았죠. 이거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들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갔지만 어느 중년 부부가 제 작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와, 디테일이 예쁘네요. 그들의 칭찬에 제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네,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정성껏 만들어 봤어요. 제 말에 그분들은 우리 집 장식장에 두면 예쁘겠다며 몇 개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제가 이렇게 제 손으로 만든 것을 팔아보게 되다니. 그 감격에 저는 친구와 함께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여기 웬일이에요? 영희 씨. 돌아보니 세상에나 사돈. 이순자 여사가 저쪽 부스에서 뭘 구경하고 있지 뭐예요. 제 눈을 의심했지만 이내 사돈이 저를 발견하더니 그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좀 즐겨보려고요. 여기서 제 작품도 팔고 있어요. 사돈은 살짝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머, 품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라며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 이거 봐, 제법 이쁘네요. 사돈도 이제 취미 생활하실 줄 아시네요. 라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제 삶을 즐길 자격이 있으니까요. 라고 당당하게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 한지아가 어디선가 나타나 사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이거 다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며느리의 태도 또한 예전처럼 콧대 높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내가 만든 거야. 한번 둘러볼래? 며느리 한지아는 제 작품들을 힐끗 보더니 나쁘지 않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젠 제가 만든 것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제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돈 이순자 여사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이제 명절이고 뭐고 다 신경 안 쓰시겠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일에 집중할 거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사돈은 약간 언짢아했는지 헛기침을 하더니 아이고, 그래요. 알아서 잘 아시고 라며 시큰둥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울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살 거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어.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오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엄마가 너무 달라졌다고 느끼는데 왜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구냐? 아들은 따지듯 말했습니다. 순간 예전 같으면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무조건 사과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니? 내가 이제라도 나를 챙기는 게 뭐가 문제니? 저는 차분하게 아들의 질문에 되받아쳤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하더니 엄마, 우리랑 조금만 대화로 풀면 안 돼 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단단히 먹었어. 더 이상 너희 때문에 속 썩고 싶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들의 목소리에 난감함이 배어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제 삶을 찾아가면서 제 일상도 더 활기 넘치게 변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제 그림이 반응이 좋아서 가끔 작은 모임에도 초대받았고, 공예품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처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플리마켓에 나가면 수입은 크지 않아도 아이고 작품 예쁘다 해주는 손님들 덕에 의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친구와 함께 작은 해외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법도 배웠고, 친구와 경비를 나눠서 갈 거니 부담도 덜했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 여행, 나는 왜 못 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무슨 죄인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출발하는 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짐을 맡기고 게이트로 들어설 때 친구랑 둘이서 신나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안전벨트를 매고 앉았을 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내가 예전처럼 주저앉아 있을 줄 알았을 텐데 이젠 아니었습니다. 나도 분명히 내 길을 찾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제 마음도 덩달아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나 정말 해냈구나. 드디어 내 인생을 시작했어 하는 생각이 들었죠. 머릿속으로는 며느리와 사돈, 아들 얼굴이 어렴풋이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돌아가면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로운 시도가 제 노년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친구와 나란히 앉아 우리 이러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같은 우스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평생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색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제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낯선 풍경 속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와 함께 깔깔대며 웃는 모든 순간들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저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동안 저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희생만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을 가족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산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나를 우선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도 아니니까. 한국에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플리마켓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여행도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머리를 싸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오더라도 이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래, 너희가 힘들다면 조금 도와줄 순 있지만 내 삶은 내가 챙길 거야 하고 여유롭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했는데 이젠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인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니, 베트남 여행 선물 보낼게요라고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도 저는 됐어. 내가 가졌던 거나 잘 보관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선물이 저를 울리고 흔들리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조만간 친구와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엔 좀 더 먼 곳에 가볼까 합니다. 나도 인생을 제대로 즐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동안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 이제 제게도 보상을 해줘야죠.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그 어처구니 없는 치약 세트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치약 세트가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이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만든 자극제가 된 셈이니까요. 인생 참 알 수 없네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활기가 넘치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걸 느껴요. 그토록 두렵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겪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인생의 끝자락이라 포기하기엔 아직 이렇게나 많은 가능성이 숨쉬고 있었네요. 이젠 정말로 내 인생이 시작된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설령 또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가족은 분명 소중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잃는 건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 제 행복은 제가 책임진다고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심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러 가볼게요.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참 벅차오르네요. 그래, 영희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이렇게 저 자신을 토닥이며 힘차게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